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2021년 기준으로 현대차가 9,570만원 정도였고요. 기아가 1억 100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GM은 6,036만원, 사용차는 한국GM하고 동일한 6,036만원, 르노코리아는 6,033만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현대차 그룹이 역시 규모가 가장 큰 만큼 연봉도 가장 높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나머지 브랜드는 규모에 비해 조금 많은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생각도 들고, 자동차 회사는 기본적으로 연봉이 높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월급은 327만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걸 연봉으로 치면 3,900만원 정도 되는 건데요. 자동차 회사랑 비교하면 확실히 낮은 게 체감됩니다. 그런데 사실 돈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 회사에는 생산직 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고위급 임원들도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평균치를 올리고 대한민국 평균과 기업 평균을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관련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들한테도 피해가 직접적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적 손실로도 이어지는 거라서 꼭 바로 잡아야 하겠더라고요. 차기 정부에서 이런 공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성노조의 불법 행위에 엄정한 법을 집행하겠다고요. 논란이 될까봐 대통령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4%를 대변하는 강성노조는 완전히 치외법관이다. 오늘은 최근에 시작된 국내 자동차 노조들의 투쟁 상황을 살펴보고 문제점도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2016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봉 9천만원은 결코 많은 게 아니다. 이 소리는 결국 이때도 현대차 노조의 평균 연봉이 9천만원에 달했다는 거죠. 이 당시 노조가 9천만원이 많지 않다고 말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노조 대외협력실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근무 시간이랑 일하는 양을 따져봐야 한다. 일부에서 현대차 노조를 귀족 노조라 부르고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많은 돈을 받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사실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숫자로 한번 볼까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집계한 자료가 있습니다. 국가별 자동차 산업 노동 생산성을 비교한 건데, 노동 생산성이 뭐냐면요, 실제로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직원 수로 나눈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는지를 평균으로 나타낸 수치인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 A랑 B가 있는데 둘 다 부가가치가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A는 직원 100명에서 1,000만원을 만드는 거고 B는 50만원이 1,000만원을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B가 A보다 생산성이 좋은 회사가 되는 겁니다. 직원 수가 비효율적으로 많고 그 직원의 일 효율성도 떨어지면 생산성이 낮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동차 공장으로 치면 생산 라인에 배치해야 할 직원이 2명인데 3명, 4명 이렇게 배치해버리면 일 효율도 떨어진다는 건데요. 국가별로 보면 독일이 가장 높았고요.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멕시코, 미국, 스웨인, 체코, 그 다음이 우리나라였습니다. 노조가 근무 시간이랑 일하는 양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집계된 국내 산업별 노동 생산성입니다. 제조업 평균이 1억 7,500만원입니다. 가장 생산성이 높았던 건 화학 제품 분야였고요. 전자부품하고 통신장비가 그 다음, 그리고 자동차는 1억 5,500만원으로 평균에 못 미쳤고, 자동차 부품 쪽도 1억 1,800만원으로 역시나 평균치를 밑돌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야, 제품마다 가격이 다르고 생산 단위가 다르고 생산 단가가 다른데 단순히 가격만으로 효율이 안 좋다고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럼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건 공장별로 자동차를 한 대 만드는 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가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포드 독일 공장은 16.75시간, 르노 스페인 공장은 16.24시간, 혼다 캐나다 공장은 22.73시간, GM 미국 공장은 24.04시간, GM 브라질 공장은 21.14시간이 걸립니다. 현대차는 체코 공장이 21.24시간이 걸리고요. 국내는 26.8시간이 걸립니다.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은 20.86시간, GM 군산 공장은 자료 집계 당시에 59.32시간이 걸렸습니다. 현대차 연봉이 9,600만원일 때 BMW 독일 평균 연봉은 7,600만원이었습니다. 기본급 기준은 현대차는 전체 임금 중에 비중이 55%였고요. 근속 연수에 따라 호봉제로 올라갑니다. 이 당시 상여급은 기본급하고 연동해서 1000%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호봉제라는 건 공무원 월급처럼 오른다는 거죠. 내 성과가 어떻든 기여도가 어떻든 그냥 일하는 근속 연수만 많으면 연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반면 BMW는 직무 숙련도를 따져서 기본급을 줍니다. 이걸 17등급으로 구분하고 숙련도가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을 나눠서 기본급을 줍니다. 이 당시 변동급, 그러니까 성과급 같은 걸 비교한 자료도 있는데요. 현대차는 야근이나 주말 특근에 따라 기본급의 150%, 많게는 350%를 받고요. 근무 시간하고 무관하게 120여 개 항목별로 수당을 받습니다. 반면 BMW는 성과급을 말 그대로 성과대로 줍니다. 지난 해를 기반으로 평가해서 아예 안 주는 경우도 있고요. 많아봐야 기본급의 14%를 준다고 합니다. 작업 환경 수당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신체 부담 위험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받아간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건 팩트입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이 처음 완공된 지가 벌써 몇 년인가요? 1공장은 1968년, 2공장은 1986년, 3공장은 1990년, 4공장이랑 5공장은
노조는 1991년에 세워졌습니다. 결국 현대차의 과제는 뭐다? 공장을 최신식으로 바꿔서 직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해준과 동시에 생산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는 거죠.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해준다면 직원들 복지도 챙길 수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 싸움도 유리해지니까 매출과 수익에 선순환 구조가 생기죠. 그런데 이걸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국내는 뭔가 제약이 많습니다. 최근에 현대차랑 한국GM 노조가 발표한 내용이 있거든요. 현대차부터 보면 노조가 올해 임단협은 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요구사항을 쟁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휴가철이나 추석 연휴, 연말 이럴 때는 아무래도 휴일이 길다 보니까 휴일이 시작되기 전에 평소보다 생산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수요를 대응하니까요. 그런데 안현우 현대차 노조 지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올해 임단협은 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차 생산을 많이 해야 하는 날이든 반도체 수급이 나아지든 나빠지든 본인들은 파업이라도 해서 요구안을 쟁취하겠다 이겁니다. 이번에 현대차 노조가 요구하는 건 크게 5가지죠. 기본급 월 16만 5,200원을 올려달라,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달라. 이건 예를 들어서 현대차 순이익이 100억이면 본인들한테 30억을 달라 이겁니다. 작년 4분기 현대차 순이익이 7천억 정도 됐으니까 30%면 2,100억을 노조한테 달라는 거죠. 그리고 신규 인원을 뽑아달라, 정년 연장을 늘려달라, 고용 안정을 보장해달라 이런 거였습니다. 일단 노조가 요구하는 것들을 현대차는 당연히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기본급 16만 5,200원은 강경하다고 소문난 금속 노조보다 더한 요구라는 게 현대차 쪽 주장입니다. 지금 자동차 시장 상황이 어떤가요? 시장 트렌드로 보나 국제적인 흐름을 보나 노조의 작업 환경을 보나 설비를 최신식으로 갖출 필요가 있고 생산 효율도 높여야 하잖아요.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직원 수가 줄어드는 것도 감당해야 하고요.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두드러지는 회사 중에 새 공장을 안 짓는 회사가 없거든요. 테슬라도 계속 공장을 짓고 있고 다른 브랜드들도 공장 라인을 늘리거나 아예 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의선 회장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나요? 미국에 1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노조가 소식지를 통해서 국내 공장 투자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해외 공장 투자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좀 뭐랄까, 사실 양쪽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자료를 찾아볼 때도 최대한 양쪽 입장을 다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양쪽을 다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이건 억지가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옛날부터 노조가 월급을 올리는 명분으로 삼는 거, 동시에 귀중 노조라 부르지 말라는 근거에는 뭐가 있나요? 생산 환경이 열악하다, 노조원들 코피 터지면서 일한다 이거죠.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가 공장 설비를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코나 생산 라인을 잠깐 중단시키고 생산 라인을 외주에 맡기자고 했거든요. 대신 생산 라인이 멈추게 되면 여기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일을 못하고 월급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라인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생산을 외주한테 맡긴다는 이유로 노조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주와 결정을 강행하면 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비를 새 걸로 바꾸려면 라인 가동 중단이 당연하고, 그래서 그만큼 중단되는 분량을 외주에 맡기겠다는 거고 직원들의 일도 보장해주겠다는 건데 거절했다는 거죠. 국내 공장 투자가 전제되지 않는 해외 공장 투자는 용납할 수 없다는 말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다는 이슈 때문에 미국 13조 투자가 조명을 받은 것 뿐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정리해드렸죠. 국내에는 63조나 투자할 예정이라서 미국 투자는 사실 귀여운 수준이라고요. 노조도 현대차 직원이라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뭐라고 했냐면요, 뜬구름 잡는 여름 몰이식 투자 계획은 안 된다, 규모, 시기, 장소 등을 명확히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이 자료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혹시나 저희 영상을 보시는 노조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현대차가 발표한 국내 투자 계획이거든요. 3가지 부문으로 나눴죠. 전동화 부문에는 PBV 전기차 전용 공장을 화성에 새로 짓겠다는 내용, 순수 전기차, 수소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 내용,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훌륭 생산하기 위한 라인 개선과 전기차 라인 증설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에 수소 관련 기술 개발하고 전기차랑 수소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신기술 분야에는 로보틱스 모델 개발, 도심항공 모빌리티 기체 개발, 자율주행 기술 확보, PBV와 로보트럭을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 실물 개발 이런 게 있습니다. 기존 사업 부문도 구체적입니다. 내연기관 모델을 전동화에 따라 정리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부품 품질을 올리고 기존 공장에 있는 장비랑 설비를 늘리고 생산 라인을 효율화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분야별 투자 규모는 전동화 부문이 16조 2천억, 신기술 분야가 8조 9천억, 기존 사업 부문이 38조 원입니다. 시기는 PBV 신공장은 2025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장소는 기존 설비를 바꾸고 개선하고 라인을 늘리는 건 기존 공장들, 그리고 PBV랑 전기 픽업 트럭 같은 건 새로 지어지는 기아 화성 4공장에서 진행됩니다. 노조가 원하는 규모, 시기, 장소 이 정도면 정리가 충분히 된 것 같네요. 채용 계획도 발표했죠. 이미 정부랑 약속했잖아요. 일자리 46,000개를 약속했고 이 중 현대차가 3만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현대차 내용을 기억한 상태에서 한국GM 노조도 한번 볼까요? 금속노조 한국GM 지부가 올해 임단협에서 3가지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기본급을 월 142,300원 올려달라는 게 첫 번째고요. 성과급을 400% 지급해달라는 게 두 번째, 수당을 올려달라는 게 세 번째입니다. 6월 1일부터 카오카잼 D를 잇는 새로운 사장이 임기가 시작됐는데 시작부터 험난할 걸로 예상됩니다. 한국GM 노조가 기본급하고 성과급을 올려달라는 이유가 좀 황당합니다. 한국GM은 수익성이 개선됐기 때문에 통상 임금의 40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GM 작년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영업 손실이 3,760억이었잖아요. 이게 2020년보다 적자가 더 늘어난 겁니다. 당기 순손실도 1,752억으로 8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에 있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해고된 비정규직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근로자들이 근속연차, 학자금, 의료비까지 달라는 게 한국GM 노조의 주장입니다. 한국GM 노조가 29년 이상 근무를 하면 근속수당 14만원을 받거든요. 이걸 29년에서 32년 차는 14만원, 32년에서 35년 차는 15만원, 35년 이상은 16만원으로 조정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이외에 공장직 직급 수당은 기존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올리고 직장직 직급 수당도 기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고요. 현대차랑 한국GM 노조만 봐도 우리나라 자동차 노조가 얼마나 강경한지 알 수 있죠. 그냥 사측하고는 무조건 반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회사 입장은 어떤가요?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직원 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고 공장 설비도 최신화하고 새로운 공장도 짓고 해외 공장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 숫자도 무조건 강제로 줄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정년 퇴직할 때 생기는 자연 감소분으로 조절하겠다는 게 회사 계획입니다. 그런데 노조는 어떤가요? 직원 수를 줄이는 건 어림도 없고 새로운 직원들을 무조건 채용해야 하고 공장 설비가 노후됐기 때문에 자신들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월급을 더 받긴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공장 설비는 최신화하지 마라, 앞으로 직원 수 더 안 늘리면 파업하겠다 이거죠. 지금 국내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부품 수급 때문에 대기 기간이 심각하고 부품 수급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생산성을 엄청나게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노조는 이걸 파업 명분으로 삼고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소비자들 피해도 피해인데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 내용을 정리하는 내내 머리가 아팠는데 실제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이런 걸 보면 한국에 공장을 두고 사람을 채용하고 싶을까요? 노조라는 체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동차 노조는 그걸 생각해야죠. 노조는 노조의 정의에 따라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건지, 진짜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인지, 아니면 앞으로 로봇에 대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건지 보는 사람들의 의문을 품는 건 이 부분입니다. 이미 제3자들은 어떤 쪽에 가까운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들만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노조의 요구에는 성과라는 전제가 없습니다. 성과급을 받고 싶으면 BMW처럼 작년 성과에서 뚜렷한 성장을 보이면 되고요. 이걸 명분 삼아 돈을 올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공장 생산성이 해외보다 좋다는 걸 숫자로 증명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장 생산성은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조원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팀, 어느 한 노조원이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성과이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과를 달성한 다음에 임단협을 진행한다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성과가 있는데 월급을 안 올려주고 성과급도 안 주면 그때는 사람들이 노조가 아니라 회사를 욕하겠죠. 만약 한국에 강성 노조 이미지가 없고 생산 효율성도 뛰어난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다른 수입차 제조사들도 한국에 공장을 둘 겁니다. 사실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죠. 다른 차 회사가 많이 들어오면 여기서 채용이 생기고 공장이 생기고, 공장이 생긴다는 건 하청업체 일감이 늘어난다는 거라서 이게 진짜 노조가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아닐까 싶네요. 말 그대로 상생인데 글쎄요. 이런 기사를 보면 한국 자동차 노조와 상생이라는 단어는 정반대에 있다고 느껴집니다. 노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가 단단하면 곧 부러지고 군대가 강하면 곧 망할 것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